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7월 첫째 주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당대표 또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게 될 광주 시당위원장 선거가 이례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외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후보로 출사표를 낸 강의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의원입니다. 자, 먼저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선거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위원장, 또 시당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냥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는 거 아니야? 그 지역의 국회의원 중에 누구 한 명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현역 의원과 또 원외 정치인의 대결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현역 의원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이고 실제로 현역 의원들만 도전을 했던 것도 아닌데 시민분들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시당, 도당 위원장은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들에게 열려 있는 그런 직위입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은 물론이고 정당 안에서도 시당 위원장의 지위 역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정당의 시당, 도당의 위원장이 있었나? 그가 누구였지? 아마 현 시당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를 만큼 그랬습니다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 체제에서 이제 당원 주권 시대, 즉 당원이 주인이다. 그래서 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대전환기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국의 17개 시당, 도당 위원장들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도 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광주 서구 을 지역구의 양부남 현역 의원과의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양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변호를 지휘했고 또 강 대표님은 너무나 잘 알려진 대표적인 친명 인사시죠. 친명 인사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제 이런 논쟁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분이 내거는 이제 공약이라든지 핵심적인 정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좀 비교가 대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구도, 현역 의원과 이런 구도, 또 친명 인사들끼리의 구도 이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친명 인사 간 대결 또는 원내냐 원외의 대결 이런 구도가 아니라 관행대로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판을 뒤집고 혁신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이냐 이런 그 구도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민주당에서 친명 아닌 의원 없습니다. 친명이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간 시도당 운영에 존재감이 없던 그런 민주당의 정체 지체 상태를 근본적으로 뒤엎고 새로운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호남민주당 특히 광주민주당이 17개 시도당 운영의 어떤 교과서로 등장할 것이냐. 그 시금석이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의 어떤 전국적 주목을 받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의 모델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나 기존의 관행을 깨트리고 새로운 질서 또 새로운 제안, 새로운 구도들을 제안하는 과정 이제 이런 것들이 혁신이겠죠.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현역 의원 중심의 시당 운영 그렇다면 이것은 왜 혁신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쉽게 설명하면 회사의 사장이 없고 가게의 주인이 없고 이 KBC에 왔더니 이 사장님 늘 안 계시는 뭐 그런 정도로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주 5일, 6일 사실 여의도에서 국정 현안에 주목하면서 국정 개혁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내려오면 지역구 챙겨야 합니다. 지역구 행사장 가는데 어떤 의원님이 실력보다 건강이 우선이더라 할 만큼 하소연하고 있을 정도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금기원례란 말 많이 쓰시잖아요. 그 금기원례란 말이 금요일에 지역구에 내려왔다가
월요일을 다시 여의도로 간다는 말이 열심히 사는 현역 의원들의 이른바 상징처럼 돼 있었는데 시당에는 시당 위원장이 상주하면서 욕구가 높아진 당원들의 이해를 잘 반영하고 심지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시민과 당원들을 무릎 꿇고 만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가난 고난 현장, 눈물 흘리는 현장에 가서 당적 지위를 가지고 자주 소통해서 그것을 중앙당에 전달하고 정치적으로 관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앞으로 광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당이 당원 주권 시대에 맞는 원외가 시도당을 운영하고 원내는 지역구에서 평가받고 국정에서 주목받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 저는 끊임없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해왔고요. 제가 시당 위원장 출마하기 전부터 실제로 시도당 운영의 이 질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마치 저를 위한 주장처럼 됐는데 실은 그렇게 민주당이 당적 질서가 바뀌어야 되고 지금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표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이제 당원 중심의 시당 운영, 그러니까 시당 자체가 현역 의원들이 직접 챙기지 못하면서 시당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원들이 말 그대로 시당 안에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벤트도 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질서들을 또 새로 세우자는 것인데 양부남 의원도 역설적으로 당원 중심의 시당 운영 강화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뭐 양부남 의원님뿐만 아니고 현재 현역 의원님들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사실은 광주가 8분 중에 1분 남기고 7명을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분들인데 의지와 결기와 무관하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언일 뿐입니다. 당원 중심 정당은 당원들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말씀들을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당에 있는 각종 상설위원회를 정상 작동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임명만 하고 실제로는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주된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좋게 보되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자기 유권자 만나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듭니까?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주장하는 당원 주권 정당의 실체적인 내용은 저랑 같습니다만 그것이 실현 가능하냐 여부에서는 공연불에 불과하다. 왜냐? 지금까지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지만 우리 시민과 당원들이 시당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당원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판을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좀 바꿔보자. 그래서 강 의원이 광주 정치의 혁신위원장이 되겠다 하고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당위원장의 상주나 이런 부분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원외 인사가 시당위원장이 됐을 때 결국 이제 시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요구를 원내에 전달하고 또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현역 의원들이 시당 위원장을 맡는 것에 비해서 원외 인사가 맡았을 때는 그런 좀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당의 과거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을 국회의원이 해야 소통이 잘 되고 인적 네트워크가 있고 중앙과의 관계에서 상층 협상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관철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바뀌었다니까 시대가. 이 지난 국회의장 선거에서 보듯이 이제 국회의원과 각급 단위의 단체장도 모두 다 당원과 시민의 집단지성을 그대로 반영할 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원외가 시당 위원장을 하면서 도처에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가지고 그것을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에 직접 전달할 때 위력이 생깁니다. 이제 국회의원 몇몇의 그 밀실 어떤 협상에 의해서 당원과 시민의 의사가 관철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바로 국민 주권 시대 정당 민주주의 당원 주권 시대의 상징이거든요. 표상이거든요.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원들을 만나서 그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변화, 시대의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된다. 이게 또 당원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시당위원장 선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시당위원장직에 대해서 좀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그리고 권례적으로 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공천권, 특히 지방선거 공천권을 시당위원장이 갖고 있다라고 한 잘못된 선입견, 또 이제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내가 지역위원회에서 또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지역 인사들에게 영향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때문에 네. 현역 의원들이 시당위원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도 꾸준히 있어 왔죠. 자, 공천.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대표님이 시당위원장이 되신다 그러면 2년 뒤 지방선거는 광주시당에서 공천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텐데 이 네. 공천에 대한 문제 우려는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현역 의원이든 누구든 시당위원장 자리, 도당위원장 자리 욕심내는 이유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천권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불공정하게 낙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국회의원에 줄 서고 그들의 눈에 들면 공천받는 이 구태를 완벽하게 일소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판을 바꾸지 않으면 광주 정치는 물론이고 민주당 정치 계속 이대로 갑니다. 적어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설 곳은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당원입니다.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줄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실력 있고 유능한 자기 신념 있는 정치를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등판 가능하게 입구를 열고 시민들의 총의로 제대로 된 공천 룰을 만들어서 그 출구를 좁혀가지고 시민과 당원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분들이 광주 정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게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한 의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바꿔봅시다. 네. 네. 선거 룰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은 대의원 10%, 권리당원 90%가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권리당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권리당원의 비중이 늘어난 것 대표님께서도 이제 계속 치열하게 상대가 있다 보니까 판세 분석을 계속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그 룰의 개정이 돼서 대의원 비율이 줄어들고 권리당원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 유리하게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유리하게 보시겠습니까? 뭐 정치 고관여층은 아시겠지만 뭐 저한테는 당연히 유리한 제도 변화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제가 상임대표로 있지만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당원권 강화로 가는 것은 사실상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광주시장을 뽑는데 국회의원 20표, 시의원 15표, 구의원 5표 이렇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 다 1인 1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 주권 시대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1인 1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이런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의원이 있죠. 대의원의 가중치를 최소화하고 당원들의 가중치를 높였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잘한다 민주당 그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중앙 정치권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간 여야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월에 열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김이 좀 빠진 듯하게 보입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워낙에 유력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특별한 경쟁자도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힘 빠진 민주당 전당대회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런 형식적 경쟁 이면에 있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여러 지도부가 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정책적 이슈, 그다음에 국가 비전, 특히나 민주당의 미래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당원들에게는 학습의 장이 될 것이고 전체 시민들에게는 민주당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이재명 대표 이외에 다른 후보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민주당의 대전환의 어떤 씨앗들이 뿌려질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능성으로 본다면 아직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고심 중이다, 검토 중이다 하는 뭐 하마평에 오르는 이름들은 좀 있는데 이게 지금 단독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후보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되죠? 그럼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건데 많은 후보들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효능감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후보들이 등장해서 민주당 발전을 위해서 겨뤘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구심력, 특히나 이 윤석열 이 폭정과 맞설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한 이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이 합의가 됐다 할까요?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다양한 후보들이 다양하게 등장해가지고 다양한 경쟁을 하는 판은 보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자, 관심은 오히려 최고위원 선거에 더 몰려 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부를 자처하면서도 호남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이 배출이 연이어 좌절돼 왔습니다. 지난번 21대 국회에서는 서삼석 의원 또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의 출사표를 냈지만 결국에는 선출직으로는 뽑히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인사들이 여럿 있는데요. 자, 광주에서는 민형배 재선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을 지역구의 이성윤 의원이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최근에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그 부분을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좀 호남 지역 출신들이 좀 활발하게 이번에 최고위원직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호남 출신 지역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이 탄생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호남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 쉽지 않습니다.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광주에서 또 전주에서 또 다른 후보까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호남을 넘어서 전국적 지지를 받는 호남의 리더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이런 이 지식 기반 사회에 온라인이 활성화된 이런 현실에서는 DJ 이후에 최고의 리더십으로 뭔가 존재감 있는 호남 정치의 복원과 부활을 호소하면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줘야 부산에 있는 사람도 경북에 있는 사람도 그래 그 사람을 보고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부터 요소에서 그냥 다 지금 나오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다 실패했잖아요. 호남 정치의 사실상 특히 광주 정치의 자존감, 자부심, 자긍심이 다 훼손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단일화를 빨리 하시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관련된 굵직한 현안들과 관련해서 정말로 감동과 정말 전율을 흐르게 하는 그런 정책과 메시지로 당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실패해왔던 호남 출신 선출직 최고. 언제까지 우리가 지명직 바라면서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대표 후보가 4파전으로 지금 치열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 반한동훈 대립 양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고 소통과 신뢰가 없으면 역시 출발은 배신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국민 모두를 공멸시키는 결과가 올 수 있다. 그 세 분들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신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게 뭐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는 이게 뭐 사실 뭐 어대한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래서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의외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나머지 후보들이 연대하는 뭔가 접점을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모습들이 좀 있고 치열하게 흐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구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크게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한동훈 대 기타 3인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그 쟁점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동훈 체제로 굳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친한이냐 반윤이냐, 뭐 또 친한이냐 반한이냐 이런 대결 구도만 있지.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생과 민주주의와 특히 평화 안보 이런 전혀 이슈가 완벽하게 실종된 집권 여당은 여당다운 이 대표 선출의 의제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누가 뽑혀도 이 정치적 난국, 경제 실종을 넘어설 만한 그런 리더십이 구축될 수 있을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현재로서는 뭐 한동훈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이 한동훈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으로 이렇게 좀 나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후보와 어쨌든 대통령실과 좀 더 친밀하게 엮여서 같이 가려고 하는 후보들도 나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네. 자 이제 앞으로 같이 국정을 같이 이끌어가야 할 파트너로서는 어느 후보가 좀 더 여러 의미에서 더 낫다고 할 수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뭐 그 답은 조금 부적절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민주당이 긴장해야 한다 싶습니다. 한때 한나땡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저는 경박한 표현이자 동시에 현재 국정 상황, 정치 상황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고 누가 나오더라도 대한민국 정치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늘 피눈물 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기댈 게 아니라 실제로는 민주당의 내부 혁신, 정당 혁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정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는 요새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요새 역시 공천혁명으로 그 어떤 정치 혁신의 1단계 도약을 했더니 뭔가 민주당의 의원들이 싸울 때 싸우고 맞설 때 맞서고 동시에 대안 제시까지 아주 말끔하게 해가고 있다 이러는데 이게 잘 이어져서 구체적인 성과로 꾸준하게 이어져야 한다. 만만히 보면 안 된다. 긴장해야 한다. 특히 광주민주당도 정신 차려서 정권 교체의 주역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회는 지난주 여당이 국회로 복귀한 뒤에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정부 질문과 본회의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거 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 제2요건 행사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등원을 하고 원구성이 된 이후에 지금 뭐 상임위 곳곳에서 갈등 또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최혜병,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발언을 한 내용,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에 나온 이야기들, 또 김 여사 관련해서 또 강하게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안 질의, 운영이 현안 질의에서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들이 다뤄졌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지금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채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운영위 때 보니까 이런 정도의 국정인식으로는 윤석열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댈 게 없겠다 싶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민주당 지지자들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영남에서도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한다. 정말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의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끝까지 그냥 하던 대로 나가겠다는 건데 이번 운영이 보면서 저는 기대할 게 없겠구나. 지금 아시겠지만
국회 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탄핵 지금 서명했는데 지금 며칠 만에 80만 명, 곧 100만 명이 넘는 수치로 드러날 건데요. 어찌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할 여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박병석 의장이시죠? 일종의 이태원 참사 관련된 발언. 김진표 의장. 김진표 의장이시죠? 예, 김진표 의장의 기록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대통령가 나온 발언을 정리했는데 그것도 가짜 뉴스다고. 그래서 이렇게 몰아붙여도 될 일이 아닌데 사실은 오늘 운영이 보면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앞으로 이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제발 좀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답게 현재 민심을 잘 파악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난감하다, 막막하다, 상임위를 지켜보신 소감을 그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국회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본회의를 엽니다. 야권은 최혜병 특검법, 또 방송사법은 물론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강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도 이제 사실 여야 의원 수를 따져보면 표계산이야 되겠지만 더 멀리 내다본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그런 중간중간의 과정에서의 결과들이, 선택들이.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지금 예고한 대로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특권과 관련된 국민의 지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처음에는 이게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특검에 대해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제스처 또는 여러 가지 정치 기술을 부리겠지만 실제로는 물론 거부권 행사 또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딱 되겠지만 국회에서 국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원구성 때 봤지 않습니까? 전면 거부한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또 실리를 취하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늘 보여왔던 대통령실의 모습이나 이제 여당의 모습에 큰 변화는 이제 없겠지만 이제 이게 길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 결국에는 여론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유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수 있다. 대통령이 진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라는 제목인데 거기서 이제 2022년 12월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가조찬 기도회를 하고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 강한 의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글쎄요. 지난 주말에 해남완도 진도에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농민, 어민들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음모론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음모를 가지고 이태원 참사 159명의 영령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태원 경로, 최상병 경로, 결국 이제 국민 경로가 시작됐어요. 국회 청원
사이트에는 네. 곧 100만이 육박하는 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네.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탄핵의 길로 대통령 스스로가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탄핵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음모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런 말을 그럼 어디서 들었을까요? 참모들이 그런 보고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고록이나 박홍근 네. 전 원내대표의 메모를 음. 신뢰합니다. 저는 네. 대통령께서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극우 보수 네. 유튜브만 보시고 거기에서 논하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김진표 의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유튜브를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아무리 뭐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어떤 뭐 특정 세력이 의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100수십 명 되는 사람을 뭐 죽여서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강한 의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예. 5.18 예. 북한에서 700~800명 군인들이 내려와서 일으켰다고 하는 주장이나 네. 159명의 희생을 네. 특정 세력이 유도해서 그런 작전을 했다 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생각이 판단이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이 경로해서 국회 청원에 네. 100만 명이 오늘 내일 도달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대통령은 당신의 탄핵의 길을 스스로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해명을 냈는데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데 알린 게 개탄스럽다는 걸까요? 뭐가 개탄스럽다는 아니 걸까요? 김준표 국회의장이 독대를 신청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민 네. 안행부 장관을 해임하고 수습하자 이런 안을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했고 또 김진표 의장께서는 네.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왜 그때는 얘기 안 했냐 네. 이것은 사태의 진전을 염려했기 때문에 저는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고록에 네. 기록된 것은 밝혀져야죠. 이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것은 네. 진짜 159명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이면은 뭐 정권 완전 초기여서 어떻게 보면은 김진표 의장이 대통령을 배려한 걸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김진표 의장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또 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네. 모셔봤고 문재인 대통령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했을 거고 그 내용도 네. 상당히 절제돼서 표현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혹시 안 들었거나 뭐 이렇게 뭐 잘못 기록을 했을 가능성? 그것은 네. 김진표 의장을 몰라도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대통령이 했을 것으로 전혀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분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륜하고도 네. 계속 윤석열 대통령한테 추파를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 그건 뭐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어법을 보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뭐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 검사의 용어죠. 거기는 믿고 싶다고 하는 네.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김진표 전 의장 페이스북 보니까는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 뭐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같다는 말이잖아요, 김진표 의장도. 그렇죠. 그 말씀 아니에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지. 너는 대통령이 참모들이나 네. 또는 집권 여당 정부로부터 정확한 보고보다는 네. 일부 극우 유튜브들의 선동에 네. 더 현혹돼 가지고 거기만 참고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근데 그런 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런 걸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그런데 진짜?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처에서 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발 극우 유튜브만 보지 마라. 하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도 뭐 숱한 뭐 신문사, 방송사 다 놔두고 그 극우 유튜버랑 인터뷰를 해서 입장 발표하는 거 보고 저게 뭘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기는 들었는데 이게 또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이게. 대통령이 다양하게 다각적인 시선에서 국정을 봐야지 네. 편향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네. 좋은 말만 하는 당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그러한 유튜브를 보고 네. 저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라도 저는 네. 자 보세요. 이태원 경로, 네. 최상병 경로, 음. 경로만 있잖아요. 네. 책임을 안 지고 내 탓이요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네. 국민 분노가 네. 이제 극에 달았기 때문에 국회 탄핵 청원에도 100만 명이 돌파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는 네. 뭐 대변인이나 고위 관계자 시키지 말고 네. 본변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음모론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직접 말씀하셔야죠. 직접 해명을 할 사안.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국회 국민동의 청원 윤석열 대통령 즉시 탄핵 이게 6월 20일 올라왔는데 뭐 80만 돌파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숫자가 어떻게 되나 들어가 봤더니 저는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 이런 거 처음 봤는데 그 대기자가 많아서 기다리라 뭐 이렇게 저 안내 창이 뜨더라고요. 이걸 그렇죠. 계속 네.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거의 마비 상태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인내하면서 국민들이 지금 80만, 예. 100만 곧 채운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국민 분노가 시작된 거예요. 국민 분노의 본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서 그 탄핵 청원에 동의를 하려고 누르는 거 이거를 어떻게 용산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걸? 다시 말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음모론에 대해서 네. 어떻게 대통령이 저럴 수 있느냐. 그리고 김진표 의장의 네. 회고록에 대해서 저렇게 퉁 쳐버리는 저런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직접 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저간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네. 근데 이게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이라면은 직접 나서서 하실 말씀이 사실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사실인데 내 생각은 이러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그냥 무조건 밑에 고위층을 빙자해가지고 네. 김진표 의장이 사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신뢰를 잃은 거예요. 지금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하면은 이제 해당 상임위로 가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6월 24일 날 법사위 청원 심사 소위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정식 안건으로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저도 청원 심사 소위원인데요. 네. 국민의 의사를 검토해봐야죠. 이게 뭐 당은 아직 뭐 탄핵 이런 것까지는 가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우리는 네. 근대사를 보면은 국가 위기가 왔을 때 네. 정치권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민중이 나서가지고 네. 3.15 부정선거에 대한 4.19 전두환 군부 독재에 대한 5.18 그리고 박근혜 국정 탄핵에 대한 촛불 네.
이런 것들이 다 민중, 국민이 일어서서 나중에 정치권이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런 탄핵의 청원이 본물 쏟아진다고 하면은 네. 국민 분노가 국회를 향해서 쏟아진다고 하면은 적절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이 가는 길이면 같이 따라갈 수도 있게 된다 뭐 그런 말씀인가요? 제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은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해요. 국민 생각을 따라가야죠. 일단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어물쩍 넘기려고 하지 말고 음모론에 대해서 사실 여부와 그 배경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라 이거죠. 대변인 시키지 말고 본변인 대통령이 설명하라 이것을 촉구합니다. 일단 황당한 주장 쏟아내는 유튜브 같은 거는 좀 안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는. 참 제가 못 보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대통령 스스로가 판단해야죠. 근데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이슈가 하나 더 터졌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한 이모 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랑 그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뭐 같이 골프를 치네 마네 뭐 이런 사이였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혹시 보셨나요? 이건 법사위에서 네. 이미 논적이 됐었고 맨 처음 질문하신 분이 네. 광주 출신 박균택 네.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위원장은 네. 모르고 골프 친 적도 없다. 네. 이렇게 했는데 빛난 해병 음. 카톡방에 네. 청와대 대통령실 네. 경호실 A씨가 임성근 사단장과 함께 네. 김건희 주가 조작에 관련돼서 실형 선고를 받고 산 이 네. 모 씨에 대해서 같이 골프를 치자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골프 네. 모임은 성사되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질문을 한 것이 그거예요. 네. 그러면은 과연 임성근 네. 일개 사단장을 위해서 대통령 등 56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측근들, 네. 고위공직자, 실세들이 3,699건의 전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 근데 56명이 꼭 그 건으로 전화를 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그것은 통화 기록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네. 통화 내역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네. 1년이 넘어가기 전에 대통령, 네. 비서관 네. 등 실세들의 압수수색을 받아서 전화 포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이 네.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5년 모셔봤지만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에요. 일개 사단장, 투스타 네. 여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왜 했을까? 왜 경로를 했을까? 이런 것을 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네. 국회에 임했고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보고되면은 곧 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전직 청와대 경호처 A씨 여기도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경호처 직원이 주가 조작한 사람이랑 포항 가서 해병 사단장이랑 밥 먹고 골프 칠 일이 뭐가 그것도 네.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된 주가 조작 네. 실형을 살고 나온 분하고 어떻게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가 이런 게 전부 다 밝혀져야 돼요.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는 뭐 모르고 그냥 아래서 호가호위해서 어떻게든 줄 한번 대보려고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던 거 아닐까요? 알았는지 모르는지를 누가 알아요?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 여사다, 비선을 찾았다, 왜 이렇게 대통령이 경로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특검과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네. 특검을 먼저 갈 겁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별도의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낸 민주당 안을 만약에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뭐 민주당 안은 제가 볼 때는 거부권 행사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한 말이 인데 본인이 대표가 되면은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자 네. 이런 거고 민주당의 특검법은 민주당이나 야당이 네. 진보, 혁신당이 하자, 야당이 하자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최상병 특검을 하자 한 것은 평가를 하지만은 그 특검의 방법에 대해서 네. 또 자기가 대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자꾸 딜레이 시키지 말고 민주당 안에 함께 하자. 그래야 국민들이 당신의 진정성을 믿는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뭐랄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약간 변형된 죄수의 딜레마 같은 관계 상황 같은 게 이게 한 사람은 100% 대표될 자신을 할 수가 없고 한 사람은 100% 떨어뜨릴 자신이 없으니까 어정쩡하게 좀 뭐 공존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것은 네. 뭐 모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를 해서 저는 결선 투표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장관이 당 대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됐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든 낙선을 하든 국민의힘은 친윤, 비윤, 친한, 비한 이렇게 분화의 길로 간다. 아직까지 분열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분화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